자, 시작합니다. 화재를 구성하는 서브 화재가 하나, 둘, 셋.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확실치는 않고요. 그 다음에 화재는 다시 추가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여기로 와서요. 이거를 구성하는 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이 세 가지가 만족이 되면 정난운이 생기고 정난운이 모이면 우리의 화재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우리의 화재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셋 중에 하나가 빠지면 어떤가, 그래도 우리의 화재는 만들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 세 가지가 각자 어떤 인과를 주고받고 있는가 등등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한 것은 화재의 세 가지 요소, 그 다음에 화재를 구성하는 것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 다음엔 바로 인과가 등장해요. 과학이나 기술 지문에서 인과, 다시 말해 과정이 반복이 아니라 과정이 연속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봐도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1단계 상승기류가 발생해서 공기가 상승합니다. 1단계죠. 2단계 주위 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2단계이자 원인이에요. 공기가 팽창한다. 자, 이 중에서 저는요, 선생님, 주변에 공기가 기압이 떨어지는 거하고요 팽창하고 뭔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몰라. 뭐 알면 좋지만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팽창한다니까 팽창하는구나 하고 가면 됩니다. 심지어 이 글은 친절하게도 왜 그런지 설명까지 해줘요. 자, 뒤에 보시면 열 출입 없이 공기 팽창하는 것을 단열 팽창, 정의죠. 그럼 단열 팽창의 정의는 열의 출입이 없이 공기가 팽창을 해야 돼요. 자, 이러한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공기 온도인 기온은 하락한다.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기온은 하락한답니다. 외부 열 에너지 작용 없이 공기가 팽창하기 위해서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뭐뭐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게 일어난다. 자, 여기서 스톱. 잠깐 정리를 하고 가자면, 공기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주위 기압이 떨어져. 주변 기압이. 공기가 팽창. 근데 문제는 공기가 팽창하지만 열의 출입은 없어요. 자, 잠깐 생각해봐요. 요만한 공기에다가 열을 막 집어넣으면 요만한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기체 분자가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막 난리가 나서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 공기가 팽창할 수 있어요. 문제는 열의 출입이 없어요. 그럼 요만한 공기가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하니까. 그래서 이만한 공기가 올라가서 요만해졌어. 팽창했 때문에. 근데 그 팽창으로 인해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기온이 하락하는데, 기온이 하락하는 건 여기가 이유, 즉 이 이유가 여기에 가리켜요. 그럼 어떤 이유가 있냐면 공기가 팽창하기 위해서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야 하기 때문에, 즉 요 안에 있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감소한 에너지로 인해서 공기가 팽창한답니다. 에너지가 감소했는데 어디 나갈 데가 없으니까 점점 팽창시키면서 공기가 불어나는 겁니다. 다만 주변 공기와의 열 교환은 없어요. 왜냐면 단열 팽창이니까. 그냥 자기 안에서 열 에너지가 내려가고 내려간 에너지만큼 기체가 팽창하고 있는 것까지 봤어요. 화재, 태풍. 태풍의 구성 요소 저 세 개고요. 태풍을 만드는 거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만드는 과정에 단열 팽창이라는 원리가 작용한다 까지 봤습니다. 자, 그다음 단열 팽창으로 기온이 하락하는 정도. 말했죠. 단열 팽창 기온이 하락한다는 정도는 공기 상태에 따라 달라진대. 그러면 공기의 상태가 뭐가 돼요? 기준이 되죠. 요게 기준이에요. 그러고서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건조 단열 감률, 두 번째는 습윤 단열 감률. 어디 갔어? 여기 있군요.
세 번째는 기온 감률. 여기 있죠? 이렇게 세 가지 감률이 있어요. 건조, 단열, 함률. 그 다음에 습윤. 습윤은 뭐 습기가 있다는 뜻이겠지. 단열, 함률. 그 다음에 기온, 감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건조나 감률은 1kg 오를 때마다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10도 킬로미터. 1kg에 10도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떨어지죠. 그 다음에 습유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에서 6 역시 킬로미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옵니다만 기온 감률은 6.5예요. 역시 하락이니까 마이너스 6.5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건조한 공기에 비해 습한 공기가 온도 하락이 작다. 잠깐 스톱. 저 작다라는 말은 뭘 뜻해요? 지금 요대로만 부등호 표시를 하면 건조함에 비해 습한 공기가 건조함에 비해 습한 공기가 온도 하락이 작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맞죠? 얘가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4에서 6 중에 어느 게 커? 수학의 대소관계로 따지면 이쪽이 크죠.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그걸 작다고 말한 것은 내가 임의로 마이너스라는 말을 붙이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작다 크다의 기준은 뭐냐면 작아지는 수가 크고 작다. 떨어지는 온도의 수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절대값의 셈이에요. 부동을 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10도씩 떨어지는 하락폭이 크다. 하락폭이 얘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핏대 세워 말하고 있지만 아니 그냥 작다고 했잖아. 부등호대로 표시하면 될 거 아니야. 부등호 그대로 갑시다. 눈 떠요. 중에 읽어온 지문 아니에요? 과제 안 내줬어요? 그냥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안 내줬으니까 더 열심히 봐야 되겠네. 자, 보세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기소 수증기의 잠열 때문이에요. 잠열. 이게 뭔데? 물은 상태가 변화할 때 열을 방출하거나 흡수합니다. 이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열이 잠열이라는 거죠.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더운 때 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런데 피부나 이런데 적셔뒀다가 걔가 수증기로 날아가면서 체온을 빼앗아가서 시원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잠열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습한 공기가 단열 팽창하여 수증기가 응결될 때 방출하는 잠열과 단열 팽창으로 인한 온도 저하가 상쇄되어 수분 단열 감률은 건조 감률은 작아지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얘와 달리 수증기가 응결이 돼. 얘가 올라가면서 품고 있던 수증기가 응결이 된대요. 그런가 보다 해야죠. 근데 그때 방출하는 잠열이래. 그때 얘가 잠열을 방출해. 그럼 방출한 잠열이 만약 이게 아니라 공기가 건조하다면 잠열 방출이 안 일어나요. 응결이 안 되니까. 그냥 공기가 올라가는 거야. 그때는 킬로미터당 10도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습한 애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안에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이걸 방출해.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만큼 떨어져야 할 공기의 온도가 얘가 자꾸 열이 튀어나와 주니까 얘와 얘가 상쇄되어서 실제로 얼만큼 떨어져? 요만큼만 온도가 떨어져. 그렇다면 얘와 얘 중에 누가 더 따뜻해? 이쪽이 따뜻하죠. 얘는 딱 이만큼만 떨어지고 건조는 이만큼 떨어지니까 얘가 덜 떨어지잖아. 잠열이 나와주니까. 그래서 이쪽이 좀 더 따뜻할 거예요. 이쪽은 더 춥고. 또 뭐 따뜻하기보다 덜 춥다겠죠. 이쪽은 더 춥고. 한편 대륙과 안의 공기는 고도가 높을수록 태양광에 의해 데워진 지표로부터 거리가
멀어져요. 그냥 멀어진다. 때문에 온도가 낮아져. 고도가 높을수록 태양광에 의해 데워진 지표로부터 멀어지니까 온도가 낮아져.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산에만 올라가도 온도가 떨어지잖아. 이처럼 고도가 1km 상승할 때마다 기온이 하락하는 비율을 기온감률 여기 있죠? 이건 그냥 킬로미터당 이만큼씩 떨어지는 그 정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 잘 봐요. 눈 뜨고 집중하고 지금 메모하는 것보다 여기 보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 잘 봐. 따라서 습한 공기가 여기 있어요. 상승 기류에 의해 상승하는 경우 수분 단열 감률이 기온 감률보다 낮아. 자, 이제 이쪽만 봐. 여기는 잘라놓고 일단 여기 두 개만 보세요. 수분 단열 감률이 기온 감률보다 낮아라고 써 있어요. 따라서 얘가 얘보다 낮은 거니까 이렇게 되죠. 결과적으로 상승한 공기의 온도가 주위 대기보다 높아져 기압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크고 작음을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로 따지면 상승한 공기는 얘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이건 그냥 평범한 주변 기온이니까 이 온도가 이 온도보다 높아져. 그 다음에 기압은 어떻게 된다? 반대로 낮아지게 된다. 까지 왔어요. 그대로 왔어요. 그대로 부동만 표시한 거야. 딴 거 아무것도 안 했어. 자, 온도가 높아지면 기압은 낮아진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건 과학 시간에 하시고 나는 국어 강사고 비문학을 풀기 위해서는 요대로 정리만 하면 돼요. 요 순서예요. 요 관계죠. 그로 인한 결론. 이 때문에 공기는 계속해서 상승한대. 잠깐만요. 이 때문에 상승한대. 뭐 때문에? 앞에 있는 말이 이거잖아. 기압이 낮으니까 상승이. 그러면 여기서 이로 인해서 계속 상승하고 내가 이 지문에서 가장 흥미롭게 본 단어는 이거예요. 이 단어가 제일 흥미로워. 왜냐면 이렇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 이라고 써있네. 여기서 이렇게 가리키는 바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이렇게가 가리키는 바. 이걸 다 가리키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대기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결과적으로 뭘 일으키냐면 대기의 불안정을 일으킨다는 거. 잠깐만 여기 봐요. 여기 봐. 여기 봐요. 불안정. 하나, 상승. 둘, 습윤. 셋. 어디서 봤어요? 대기 불안정, 대기 상승, 습하다. 어디서 봤어? 첫 문단에 태풍을 이루는 거 정난운. 정난운 조건 하나, 둘, 대기 불안정, 셋. 그대로죠. 그러면 정난운이 일어날 것이고 정난운이 쌓이면 뭐가 돼? 여러분이 보기에 어떨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되게 잘 짜여진 그림. 정확하게 일본에서 말한 세 가지가 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문단에서 딱 세 가지가 등장을 했어. 그로 인해 마지막에 정난운이 발생했으니 이제 그게 쌓이면서 태풍이 되겠죠. 딱 맞아 떨어져. 딱. 그 다음은 가기 전에 여기 봐요. 여기 봐. 얘는 이렇게. 얘는 부등호만 생각해. 얘랑 얘를 비교해. 이 부등호가 어떻게 돼? 여기는 이거 작았잖아. 근데 이제 어느 쪽이 작아? 얘가 작아. 이 부등호가 뒤집어져. 이렇게. 그러면 이거부터 뒤집어질 거냐? 그러니까 여기다 표시할까요? 얘랑 비교해. 아까는 이 숫자와 이 숫자에서 이렇게 부등호가 꾸렸잖아.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10을 넣어. 그럼 부동호가 어떻게 되겠어? 뒤집힐 거 아니야. 뒤집히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뒤집히고, 이렇게 뒤집히고, 이렇게 뒤집히고, 따라서 기압이 낮아. 그러면 상승해야 안 해? 안 하겠죠. 높으니까 상승해. 아니, 기압이 낮으니까 상승했는데 기압이 높으면 상승을 안 해. 상승을 안 하니까 대기의 불안정도 안 생겨. 그러면 뭐가 안 생겨? 정나눈이 안 생기고 정나눈이 안 생기니까 태풍이 안 생겨. 그럼 만약에 하나 마이너스 4에서 6이 아니라 마이너스 7이라고 하자. 습하긴 습한데 마이너스 7이야. 그럼 마이너스 6.5니까 뒤집히겠죠. 뒤집히고 상승하지 않을 것이고 불안정하지 않으니까 태풍은 안 생깁니다. 이해돼요? 17번 2번 선지와 5번 선지를 잠깐 생각만 해봐요. 2번과 5번 생각만 해. 제가 지금 말한 예를 든 거 그대로 써있죠. 다시 보세요. 다시 여기 봐요. 더 볼 것 없이 기역보다 디귿이 작기 때문에 기역보다 디귿이 작다. 부등호 어느 쪽이야? 기역보다 디귿이 작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잖아. 얘보다 얘가 작다며. 그럼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뒤집힌 부등호로 가니까 안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니은이 기역보다 작지만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면 역시 어느 쪽 부등호야? 이쪽 부등호죠?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면 그러면 역시 뒤집히니까 마지막에는 안 일어나. 그러니까 부등호만 제대로 찾았어도 절대 헷갈릴 일 없이 풀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만 과학과 기술에서 과정, 인과 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반드시 출제하려고 과정과 인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끝났고요. 이제 전향력이랑 코리올리 힘이랑 경도력 얘기를 할 겁니다. 태경아, 전향력이 뭐야? 저 굳게 담은 이건 무엇을 어떤 의지를 상징하는 거지? 아저씨 경도력이 뭐? 모르겠어요. 보세요. 여기 봐요. 여기 보세요. 자, 태풍의 눈벽 등장이죠. 아까 우리 화제가 눈벽, 그다음에 태풍의 눈, 그리고 뭐였지? 태풍의 눈벽하고 태풍의 눈하고 나선띠, 그렇죠? 자, 지금 눈벽이 등장했습니다. 눈을 둘러싼 원통의 정나눈이다. 눈벽은 정나눈이군요. 왜 형성되냐면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태풍눈 부근에서 강력한 나왔네요. 상승기류 올라갑니다. 상승하면서 정나눈이 발생되는데 열대성 저기압의 중심인 태풍의 눈은 기압 경도력에 의해 공기를 빨아들인다. 무슨 말이야? 기압 경도력이 뭔데? 기압의 차이에 비례해 발생하는 힘이에요. 따라서 등압선에는 수직, 고에서 저로 이동시킵니다. 여기 봐요. 나 봐요. 저기압이니까 가운데가 저, 바깥이 고. 공기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왜냐면 고에서 저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이 동심원들은 뭐냐면 등압선. 다시 말해 같은 압력인 선들을 같은 기압을 연결한 원 등압선이에요. 수직이란 말은 무슨 말이지? 이렇게 수직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게 기압 경도력이에요.
그러면 기압 경도력에 의해 태풍의 눈으로 흡입되는 지표부근, 어머! 그냥 공기라고 안 했어요. 지표부근의 공기는 코리올리 힘과 지표와의 마찰력, 코리올리 힘과 마찰력의 영향을 받는. 잠깐 스톱. 그러면 저기 한 2km 상승 혹은 5km 위쪽의 공기는 마찰력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거나 덜 받겠죠. 왜냐면 지표 부근의 공기니까. 마찰력은 지표와의 마찰력인데 5km, 10km 이상 올라가면 마찰력 영향을 받을까? 사실 내가 지금 한 질문의 제일 좋은 답은 뭐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될 제일 좋은 답은 뭐냐면 알 수 없다. 왜냐면 당연히 안 받을 것 같긴 한데 또 모르는 거지. 지문에서 조금이라도 받는다 그러면 받는다고 해야 되고, 나오니까 읽어봅시다. 이게 뭐예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지표에서 운동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자전, 지표, 치우치게. 따라 북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의 직각 오른쪽, 남반구는 직각 왼쪽. 이런 힘을 뭐라 그래요? 자전 때문에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힘. 그게 코리올리 힘이라고 설명하는데,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도 이런 힘이 있지 않아요? 자전 때문에 운동 방향이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힘. 전향. 남반구 힘 왼쪽. 이거 여러분 처음 들어요? 처음 들으면 안 되죠. 왜죠? 당신들이 문과라서 처음 듣는다고? 거짓말하지 마. 기출을 아예 안 한 사람이라면 모르니까 기출을 해봤으면 전향력을 아예 모르면 불안합니다. 전향력은 2번, 3번 평가원이 되게 좋아하는 힘이에요. 틀림없다. 평가원에는 전향력 덕후가 상한 놈이 있어가지고 계속 전향력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잘 봐요. 지표와의 마찰력은 바람의 반대 방향. 당연하죠. 바람이 이동하면 바람이 가는 힘과 마찰력은 반대쪽으로 작용을 하겠지. 이처럼 지표의 마찰력이 공기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상으로부터 약 1km 이내 영역을 대기 경계층. 마찰력은 1km까지. 그 이상 올라가면 마찰력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아까 나는 5km, 10km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1km만 올라가도 마찰력에서는 벗어납니다. 그 다음, 따라서 이러한 세 힘이 그림 1처럼. 자, 세 힘이 뭔가요? 먼저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 그러면 기압 경도력은 고에서 저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기압 경도력에 따라 공기가 이동해. 공기가 이동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바람은 그냥 공기가 이동하는. 또 바람이 이렇게 불려고 하니까 어쨌든 이동 방향이 생겼잖아? 그럼 거기에 뭐가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전향력이 작용해요. 어느 쪽으로? 직각 오른쪽으로 해서 바람이 이쪽으로 와. 그러면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전향력은 여전히 이쪽이야, 이제 이쪽이야. 좀 더 틀어줘야 돼요. 왜 그렇죠? 전향력은 무엇의 직각 오른쪽이야? 써있어. 전향력은 운동 방향의 직각 오른쪽.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불러 들어갈 때 전향력 덕분에 이렇게 이동을 했어. 또 바람이 이쪽으로 가. 바람이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여기에 또 직각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해. 그럼 전향력은 점점 이 바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땡기겠죠. 땡기고 땡기고 또 땡긴단 말이에요. 계속 땡겨요. 그리고 지표니까 바람이 불려고 할 때 마찰력이 또 뒤에서 끌어당겨. 그래서 바람의 경도력과 전향력과 마찰력, 이 세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이 정도 방향과 이 정도 세기로 바람이 분다라는 겁니다. 질문? 바람은 여전히 조금씩이라도 저기압 중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나? 아니면 아예 중심 쪽으로는 안 들어가나? 이렇게 직각으로 들어가던 애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긴 해요. 왜냐면 이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 안에 중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중심 쪽으로 조금씩이라도 이동은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그림.
이 그림을 미리 봅시다. 기압격 노력, 전향력, 그리고 바람의 반응이 이제 어때요? 완전히 옆으로 가고. 그럼 이 방향에서는 저기압 중심 쪽으로 이동을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이제는 안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읽어보자고요. 앞으로 가서요. 계속 볼게요. 북반구 경우는 반시계 방향, 남반구는 시계 방향의 정나는 소용돌이, 즉 나선 띠 앞에서 태양의 눈 벽, 여기는 나선 띠가 등장을 했어. 그럼 여기서 반시계 방향인 건 왜 반시계 방향인 거야? 여기 봐봐.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해줄게요. 원래는 이 방향이 아닌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만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비문학을 볼 거니까요. 여기서 얘가 가다가 이쪽으로 전향력이 작용을 해. 그러면 이 방향이 어떻게 돼? 이렇게 틀어져. 또 이것과 직각으로 작용을 해. 또 틀어져.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틀어지면 여기 이렇게 틀어지고 이렇게 틀어지고 이렇게 틀어지고 이렇게 틀어져. 그럼 결과적으로 이 방향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 반시계죠. 거꾸로. 시계는 이렇게 돌죠. 근데 북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들어간다. 어디? 당신들의 실력을 테스트 해볼까요? 고기압, 저기압. 바람이 어떻게 이동해? 이렇게 되겠네. 이동 방향이 어느 쪽? 직각. 어느 쪽? 오른쪽. 그럼 어느 쪽으로? 바람이 어떻게 돼? 무슨 방향? 시계 방향. 고에서 저. 저에서 고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 안 되면 곤란.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면 곤란. 자, 여기까지 저기압에서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사실 실제는 이렇게 불어 들어가요. 이렇게 불어 들어가는데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이제 바람이 불어 들어가서 태풍의 눈 부근까지 왔습니다. 다 왔어. 이제 눈을 들어가면 태풍 눈이 있답니다. 빠른 속도로 작은 반경을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날 찌르고 완전 무서워. 이거 무서워. 아주 무서워서 못 놀고 있어요. 원심력이 뭐야? 돌 때 생기는 힘, 회전력이 있지. 혹시 돌 때 생기는 힘은 여기서 보니까 작은 반경을 빠르게 도니까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원심력의 반대 힘은 무슨 힘이냐? 구심력이죠. 뭐 어떻게 달라요? 구심력은 자, 구는 구하다,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원하다. 원티드. 원한다고요. 심은 중심, 센터를 말해요. 그럼 구심력은 센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쪽으로 작용하겠어? 중심 방향. 원심력의 원자는 멀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센터로부터 멀어져. 그럼 어느 쪽? 바깥쪽으로 작용하겠죠. 아버지나 보통 뭐 아버지인데 뭐 어머니도 가능하지만 어린 아기를 손으로 잡고 빙글빙글 돌려요.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놓치면 끝장납니다. 그렇게 되면 빠른 속도로 돌릴수록 아버지가 힘들죠. 너무 힘들어져. 왜냐면 무슨 힘이 작용해서? 원심력이 작용해서 멀어지게 되죠. 같은 거죠. 그러면 가운데 태풍의 눈에서 바람을 밀어내. 그래서 근처에서는 공기는 더 이상 중심으로는 못 가요. 그럼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는 중심으로 왔다는 얘기잖아. 근데 가까워지면 더 이상 못 가고 나선을 그리며 강하게 상승해. 이러한 상승 기류가 마지막으로 태풍의 눈의 벽을 만드는 것이다. 눈, 눈벽, 나선띠. 눈벽 앞에 나오긴 했구나. 강력한 상승 기류에 의해 눈벽 내부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응결. 그러면 잡열을 나오네. 잡열을 방출하죠. 태풍이 눈 내부 온도를 높여. 눈에 존재하는 온도가 높은 영역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 따뜻한 거죠. 너무 좋겠다. 따뜻하게. 그 다음에 나선형으로 상승한 공기가 직주와의 마찰력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계층 상층까지, 즉
1km 위까지 올라갔어. 이제 마찰력이 없잖아. 그림 속에. 그러면 기압 경도력, 코리올리 힘, 원심력이 평형을 이루어. 무슨 말이에요? 경도력은 계속 저기압 쪽으로 가고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이 방향이 되니까 원심력은 이제 여기가 직각이 되고 코리올리 힘은 그럼 원심력은 중심으로부터 멀어진 힘이니까 여기다 합쳐져. 그래서 이 두 힘의 합력과 이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니까 바람은 이제 가운데로는 가지 못하고 평형을 이루어 등압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즉 이 방향으로 바람이 붑니다. 자,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걸 주의해야 되고요. 공기는 태풍에는 주위 회전할 뿐 중심으로 향하지는 않고 위로 상승만 해. 질문. 공기가 여기 보다시피 중심으로 향하지 않으니까 공기는 태풍에 있는 부근에서는 이동하지 않는다. OX. X. 그럼 어디로 이동해? 상승. 그게 어디냐면 이 그림을 보세요. 자, 보시면 여기가 A야. 그렇죠? A로 갈 때 일단 지표 부근에서 공기가 이게 길수록 세다라고 밑에 써 있을 거야. 그래서 점점 흡입 속도가 세져요. 빨리 들어와. 근데 A가 최대점이고 A를 지나치고 나니까 살짝 느려져. 그럼 생각해봐요. 막 들어오다가 앞에가 느려졌어. 그럼 뒤에서 빨리 들어오는 애는 어떻게 될까요? 지표로 가자니 땅바닥은 막혀있어.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가고 더 강하게 상승. 질문. 이 영역 태풍의 눈 근처에 왔을 때 공기의 이동 속도는 느려진다. OX. X. 왜? 이 흡입 속도는 느려지지만 상승이 있다 보니까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지는. 이해되죠? 그런 함정을 팠어요. 치사. 흡입이냐? 이동. 자, 글을 마저 읽어봅시다. 이제 다 끝났어요. 대륙과 위쪽 대륙 경계면에서는 공기가 더 이상 상승을 못하니까 공기는 태풍의 바깥 방향으로 방출됩니다. 그러니까 태풍의 눈에서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방출된 바람은 멀어지면서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휘는데 방출되는 바람 역시 코리올리 힘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기가 지표고요. 태풍의 눈, 공기가 들어와서 이 안에 못 들어가니까 올라가, 방출돼. 이걸 다시 위에서 내려다보면 방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방향이 왜 시계 방향이냐? 아까 모기압 할 때 살짝 얘기했죠. 이동 방향의 오른쪽이래. 그러면 공기가 바깥으로 이동하는 거는 마치 뭐와 같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방출될 때 이동 방향의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방출이 이루어질 겁니다. 전향력 때문에. 가열되면서 경계면이 이른 공기 중 일부는 방출이 안 되고 태풍의 눈 내부에서 하강하며 단열, 이번 팽창이 아니라 압축이 됩니다. 반대로 기온을 상승시키고요. 따라서 태풍의 눈은 기압이 가장 낮고 하강 기류가 살짝 흐르고 청명한 하늘도 있어. 왜? 구름은 다 바깥으로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그 안에는 깨끗한 하늘. 바람도 살살 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따뜻해. 태풍의 눈 한가운데만 있으면 쾌적하겠군요. 흥미롭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지문 분석이 끝났어요. 자, 16번, 17번. 잠깐만, 진짜 내가 프로란 말을 안 한 거죠? 푼 사람, 그래도 한 예습했다. 손 들어봐요. 이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없어? 없으면 지금 18번, 19번,
18번과 19번만 풀어보세요. 18번과 19번 두 문제만. 자, 19번에 2번 선지를 보면 B가 전향력이죠. 코리올리 힘. 그 다음에 A가 경도력입니다. 왜 틀려? 왜 틀려? 아니고 그럼 뭐예요? 오른쪽 방? 뭐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당신들이 뭘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냐면, 자, 야 이거 왜 안 움직이냐? 자, 그림 1을 보시면 1 제발 야 그래 여기서 경도력이 이렇게 움직이죠. 고에서 저로 이동해. 그러면 전향력이 그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바람의 방향이 이쪽이 됐어. 그러면 전향력은 이제 여전히 이 녀석의 오른쪽, 직각 오른쪽이야? 바람의 직각 오른쪽이야? 바람의 직각 오른쪽. 그러니까 이번 선지는 마치 코리올리 힘과 전향력이 북반구에서 원래 그리고 항상 직각 오른쪽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그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바람이 정말 가고 있다면 바람의 방향과 기압 경도력이 일치하면은 그 순간에 직각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작용을 해서 바람이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전향력은 어디로 작용해? 얘랑은 상관없이 이 운동 방향의 직각 오른쪽으로 작용한다고. 그 다음에 그림 2를 보면 더 쉬워. 기압 경도력은 이쪽이지만 바람이 이쪽이니까 코리올리 힘은 어디 있어요? 직각 오른쪽. 즉 심지어 경도력과 코리올리 힘이 180도를 이루고 있잖아. 다시 말해서 기압 경도력은 공기의 이동 방향, 다시 말하면 바람이죠. 하지만 늘 직각 오른쪽인 게 아니고 항상 바람이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에 직각 오른쪽으로 작용한다. 근데 기압 경도력은 그냥 기압의 차이만을 지시하고 있을 뿐이니까 늘 직각 오른쪽이라고 하면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경제지문 시작할 거고요. 전 지문을 다 읽지 않을 거고 필요한 부분만 볼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할 거고, 워낙 지문이 길어서 빠르게 해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하고 잘 보세요. 이거 하고 나서 저기 써있는 5회 화작 질답과 비문학 질답도 할 겁니다. 이것부터 합시다. 우선 과점시장이라고 하는 화제가 등장을 했어. 당신들이 알고 있기로 대한민국에서 과점시장에 가장 좋은 예가 뭐 있으면 별로 좋은가 말이지. 어쨌든 얘가 뭐가 있을까요? 소수의 기업이, 소수라고 하니까 하나는 아닌 거죠. 하나면 독점이라 했겠지. 과점이면 적은 수가 차지하는 거니까 가장 대표적인 과점 시장은 핸드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통신 사업이죠. 핸드폰 판매는 거의 기계를 만드는 건 삼성이랑 LG 두 개뿐이고 통신은 SKT, KT, LG 그리고 몇 개 이제 저가폰, 알뜰폰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소수 기업만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소수라는 것은 다른 자기 행동은 물론이고 다른 기업들의 행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다른 기업이 기본료를 10,000원 혹은 5,000원 혹은 100원짜리 요금제 이런 걸 출시하면 영향을 받겠지. 따라서 각 기업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다른 기업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는데 이때 이렇게 새로운 화제가 등장을 했고 그것의 정의가 여기 써 있는 거죠. 행동을 변화시킬 때 다른 기업들이 행동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한 값을 추측 변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문단에서 화제는 두 가지인 거예요. 과점시장이랑 추측 변이. 과점시장은 배경이 되겠고 그 배경에서 벌어지는 상황 중에서 다른 기업의 행동을 예상하는 것을 추측 변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질문. 추측변이 값이 0. 그게 뭔 뜻일까요? 예상 아니죠. 예상한 값이 0이면은 예상을 안 했거나 할 수 없거나 그런 때 추측변이를 제로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예상한 값, 이 말의 표현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다른 기업이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때 상대 기업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다 알아. 100% 다 알아요. 그러면 추측변이가 100, 0에서 100이라고 했을 때 100이라고 할 수 있느냐? 혹은 100이 아니냐? 자, 지문에 보면 예상한 값이라 그랬거든. 그럼 예상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할 거라 저렇게 변할 거라고 예상했다는 거지 다 알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좀 더 가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더 파악을 해보자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어떤 제품 공급자로 A와 B만 있어요. 각 기업의 가격에 대한 추측변이는 0. 추측변이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왔듯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한 값이 0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각 기업은 자신이 가격을 변화시키더라도 상대 기업이 현재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 그럼 좀 이상하죠. 여기서 즉이라는 말이 쓰였으니까 즉 앞문장과 즉 뒷문장은 의미가 비슷하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추측변이가 제로라고 했고요. 뒤에서는 상대 기업이 현재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전략을 선택한다 라고 써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대 기업이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하던 이 밑줄과 얘가 같은 뜻이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을 아예 안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행동하면 그에 따라서 상대 기업이 현재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거야. 그럴 때 예상을 추측변이를 제로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상을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추측변이를 제로라고 하느냐. 자, 잘 봐요. 잘 봐. 자신이 가격을 변화시키더라도 이게 내가 행동이 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 기업이 현재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한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힘이 잘 안 보이니까 이쪽에 좀 선명하게 쓸게요. A. 그러면 A가 높, A가 낮, B가 높, B가 낮. 이렇게 했을 때 높이면 이렇고요. 낮으면 이렇고요. 여기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A는 자기가 높으로 했을 때 B가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거라고. A는 자기가 낮을 골랐을 때 B가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상대 기업이 현재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 예상하고 전략을 선택한다 해서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럼 여전히 우리는 또 모르겠어요. 왜냐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현재 가격을 유지할 거라며. 그러면 8834 이걸 볼 게 아니라 내가 높을 고르면 상대방이 높을 고르거나 낮을 고르거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가격이 아니야. 이게 지금 가격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이윤이에요. 각 기업의 이윤이 표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윤을 올리는 거고 가격은 둘밖에 없어. 높이나 낮 둘밖에 없다고. 그럼 내가 높을 골랐을 때 상대방이 높과 낮을 골랐다가 아니라 상대 기업이 현재 가격을 유지할 거라고 예상했대. 그럼 무슨 말이야? 상대 기업은 무조건 높을 유지할 거야. 그때 내가 높을 고르면 내 이윤이 얼마야? 8. 내가 낮을 고르면 내 이윤이 14. 내가 높을 골랐을 때 높과 낮으로 왔다 갔다 생각한 게 아니라 상대방은 지금 가격이 높이니까 높을 유지할 거야. 그때 내가 높을 고르냐 낮을 고르냐. 아니면 상대가 지금 낮아. 그러면 내가 변화시켜도 상대는 낮을 유지할 거야. 그때 내가 높이면 이윤이 얼마고 나도 낮으면 이윤이 얼마냐.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롭을 골랐을 때 변화가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높일 때 내가 높이냐 낮이냐, 상대방이 지금 낮이니까 내가 높이냐 낮이냐를 예상하고 이윤을 계산해보는 거예요. 이 표를 볼 때는 이렇게 봐야 돼요. 상대방이 변화시킨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높이니까 내가 뭘 골라야 될까? 상대방이 지금 낮이니까 내가 뭘 골라야 될까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거꾸로 봐요. 거꾸로. 자, 보수행렬이란 이윤을 나타내는 표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안 읽을게요. 이러한 상황에서 조건이 있어요. 협조를 안 해. 야, 얘들아. 집중해서 봐야 돼. 우리 수업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무엇보다 경제지문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포기하고 있으면 안 돼. 눈 뜨고 정신 차리고 봐야지. 공부하러 왔으면 공부해야죠. 보세요. 자, 협조하지 않는다면 A와 B가 모두 낮은 가격 전략을 선택하고 각각 50의 이윤을 얻는 상태에서 균형이 성립된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고 설명하는데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해도 조건이 붙었죠?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무조건 낮은 가격 선택하는 것이 높은 가격보다 각 기업의 이윤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의 균형에서는 각 기업이 서로 이번엔 협조하여야, 자, 이렇게 반대예요. 협조하여 높은 가격 전략을 선택하면 80의 이윤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50의 이윤만을 얻게 된다. 요걸 이해해 봅시다. 여기 와, 이쪽 봐요. 여기 봐요. 칠판 봐요. 잘 봐. 상대방이 지금 높인 상태야. 나도 높을 선택하면 8의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얻는 이윤은 8입니다. 상대방은 상관없고요. 근데 상대방이 높인데 만약에 내가 낮게 간다면 나는 14의 이윤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나는 높을 골라야 돼, 낮을 골라야 돼. 이걸 골라야 돼. 따라서 낮을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상대방이 지금 낮은 상태야. 그러면 나도 내가 반대로 높을 해버리면 내 이윤은 3이야. 낮은 상태인데 나도 낮을 선택하면 이윤이 5야. 그럼 뭘 골라야 돼? 어느 쪽을 고르도록, 상대방이 뭐든 나는 뭘 해야 돼요? 낮을 해야 되죠.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서로 협조를 해서 야, 우리가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둘 다 높을 유지하자. 그럼 8을 얻을 수 있어. 하지만 전제가 뭐죠?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낮은 가격을 고를 수밖에 없고 상대방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낮은 가격을 고를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5인 상태의 이윤을 얻게 될 거예요. 협조하지 않는다면. 만약 협조했어요. 그래서 높은 가격을 선택하기로 담합하면 둘 다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어. 담합이죠. 이렇게요. 담합의 실현은 담합을 하겠다는 상대의 약속을 믿을 때 단원. 예를 들어 A와 B가 서로 높은 가격을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A가 이를 어겼어. A가 어기고 낮으로 갔어요. 그럼 높이니까 이 금액일 겁니다. A는 담합 시에 비해 60의 이윤이 증가한다. 맞아요? 표 보고 확인해봐. 네. 얼마가 됐어? 80이 140이 됐으니까 증가했죠. 그러면 B의 이윤은 어때요? 얼마가 줄어들었어? 80에서 30으로 한 거예요. 50이 줄어들었어요. 따라서 B는 A가 높은 가격을 선택하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을 거야. B 역시 마찬가지 지키지 않을 거예요. 이와 같이 과점시장의 기업들에게는 담합의 유인이 존재하는 동시에 담합을 이탈하여 상대를 기만하는 유인 또한 존재한다. 질문. 수업을 잘 듣고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질문. 수업을 안 듣고 있으면 질문 안 할 건가?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유인이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여기 유인이라는 말이 속여서 데려온다.
속여서 데려오다. 그런 건 뭐 사기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지 그런 거는 납치요. 납치는 강제로 데려오는 거니까 속여서 데려오는 건 아니죠. 작년 재학생 중에 허유인이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진짜 이름이 유인이에요. 근데 유인이 무슨 뜻이냐면 야 내가 너희들에게 프린트 주잖아. 프린트는 영어니까 우리말로 뭐라 그래? 유인물이라고 그러죠. 그때 물건이니까 유인하는 물건이니까 유인물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유인이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유자는 끌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혹하다랑 같은 유자를 써 상대방을 내 쪽으로 끌어들이다 혹은 어떤 요인으로 끌어들이는 걸 유인이라 그래. 그래서 옛날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우리 같이 독재에 맞서 싸웁시다 라고 하면서 전단지 혹은 유인물을 돌렸어요. 유인물이 말 그대로 그 사람을 내 사상이나 내 주의로 끌어들이려니까 유인물인 거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건 다 유인물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국어의 참된 맛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막 유인을 하는 거야. 이게 선생님들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유인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엔 실제로 유인물과 프린트가 같은 말이었어. 왜냐면 말했듯이 민주화 운동하는 그런 시기에는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자료라는 말이 좋겠죠. 유인물은 엄밀히 따지면 뭐랄까요. 수학생들이 예를 들어 유인물을 주시면 그건 수학의 경지로 당신들을 이끌고 끌어들이려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유인물은 원래 전단지랑 의미가 비슷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담합으로 끌어들여 기만하려는 그런 끌어들이는 요인 또한 존재한다는 거죠. 자, 잠깐 스톱. 경제지문 공부하다 보면 당신들이 늘 하는 실수가 뭐냐면 선생님 근데 걔 중에는 좀 착하게 장사하려는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담합을 하겠다고 했으면 지키겠죠. 내지는 아니 그래도 법을 지켜서 장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말랑말랑한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은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지문을 읽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경제 주체는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이게 전제야.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100만 원과 10원의 이익 중에 10원의 이익이라도 생기면 100만 원의 손해를 버리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100만 원의 손해가 문제가 아니라 10원의 손해와 이익에도 사람들은 움직인다. 경제 주체는 반드시 움직인다. 이게 합리적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때문에 이 경우에 담합을 해서 8과 8로 가려는 것도 합리적이고 그런 와중에 담합을 깨고 자기 혼자 14의 이익을 얻겠다고 움직이는 것도 합리적이고 이것을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곤란해요. 단 10원의 이익이라도 생기면 경제 주체는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무조건 담합은 깨지게 돼 있어요. 자, 계속 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담합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깨지기 쉽잖아요. 깨져야 내가 이익을 보니까. 그러나 현실은 자주 발생해요. 이는 의사결정이 1회가 아닌 장기간. 이건 무슨 말일까? 1회가 아닌 장기간이라니. 자, 그림 1을 봅시다. 잘 보세요. 여기 봐요. 먼저 담합할 때 A의 이윤이 담합할 때. 그러면 이렇게. 자, 숫자 80이 써 있어요. 여기도 8이었죠. 즉 담합하면 A는 80의 이윤을 계속 누릴 수 있어. 그런데 담합을 깬다고 치자. 기만.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1기입니다. 한 번 담합을 깰 동안 A는 깨므로 인해서 추가 이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깼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방도 깰 거 아니야. 그러면 서로 담합이 안 돼. 그때 올리면 이윤이 얼마야? 5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럼 질문. 여러분이 사장인데 짧게 치고 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깨버리고 이만큼의 이윤을 얻어야죠. 근데 내가 앞으로 이 장사를 2대, 3대, 4대, 자손 만년까지 이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지켜서 요게 어디까지? 이게 계속 이어지면 나는 여기에 이윤은 못 누리겠지만 이 이윤을 계속 누릴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담합을 지키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돼? 이것보다 이게 커야죠. 그러려면 이 n기라는 기의 기간이 어떨수록 좋겠어? 길수록 좋을 것이다. 만약에 얘보다 짧으면 이만큼에서 장사가 끝났어. 그렇게 되면 무조건 담합은 깨는 게 좋겠죠. 고작 이만큼의 이윤을 얻겠다고, 추가적으로 얻겠다고 이걸 버리는 건 아까 말했듯이 합리적이지 않다. 무조건 깨야 돼. 이 경우는.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따라서 1기만 담합하기로 했을 경우 x 플러스 y고 또 나와요. 이미 설명했으니까 설명 읽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상대를 기만 하는 것이 A에게 유리하다. 한편 각 기업이 n기 동안 담합하기로 약속했다면 추가 이윤은 y 플러스 g 이만큼이지만 기만 시에는 x 플러스 y의 추가 이윤밖에 얻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은 뭐 설명했으니 안 읽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 강조한 거죠. 충분히 크다면 담합이 형성이 돼요. 그 다음 얘기 이거로 갑니다. 참여한 기업이 자진신고 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했고요. 처벌을 감면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제도는 불안정성을 이용하여 담합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질문 나봐요. 자진신고자 제도는 여기서 담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써 있어요. 따라서 자진신고 제도는 이미 담합이 이루어진 상태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 OX. 왜냐하면 여기 말 그대로 신고제니까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하는 거잖아요. 자, X가 맞아요. 그럼 두 번째.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는 것하고 담합을 방지하려는 목적하고 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거는 조사에 협조하는 담합이 이미 담합을 하다가 들킨 경우, 여기는 방지하려는 건데 뭔 상관이 있어요? 동일한 경우가 다시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거야. 니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정말 큰일 난다 라는 말을 해주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하니까 정리하면서 갑시다. 자, 먼저 처벌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요. 이렇게. 그럼 처벌. 이렇게 됩니다. 처벌은 담합에 참가한 기업들의 이윤을 낮춤으로 각 기업은 적발되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기 때문이다. 즉 처벌이 존재하는 경우, 계속 처벌이에요. 존재하는 경우 행위는 더 은밀해져 적발이 어려우며 담합은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 말과 이 말이 모순되잖아. 모순이 아니라 증가와 지속이니까 같은 말인데 다만 문제가 있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처벌을 똑같이 원인으로 잡고요. 그 다음 뭐냐면 기업들의 이윤을 낮춰요. 처벌이니까. 그러면 낮추게 되면 기업은 무슨 일을 하냐면 적발을 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 노력이 더 많아지고요. 그로 인해서 적발은 어려워져.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담합 기간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되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원인 결과가 되겠고 이 이후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피하려고 요렇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담합 기간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처벌 자체가 담합 기간을 증가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때 자진신고제, 우리의 화제입니다. N을 단축시킬 수 있다. 왜?
같이 한 상대 기업보다 먼저, 이게 포인트죠. 먼저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각 기업은 경쟁적으로 신고를 할 유인, 말했죠. 끌어들인다고 유인을 갖게 된다. n의 단축으로 g가 x보다 작아지는 경우, 아까 했던 거죠? 이렇게 작아지는 경우는 기만을 하거나 아예 담합을 안 할 테니까, 따라서 작아지는 경우 담합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진신고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 첫째, 확률이 높아야. 둘째, 처벌이 강력해야. 셋째, 이득이 명확해야. 1번, 2번, 3번 명확하죠? 그러면 간단하게 해볼까요? 적발 확률이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벌이 강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득이, 신고 이득이 명확해야 됩니다. 자, 확률이 높아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예상할 때, 처벌은 강력한 데 반해 신고의 이득은 분명할 때, 그때 기업들의 경쟁적인 자진신고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뻔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은 뭐 앞에 나온 내용 정리한 거니까 굳이 또 읽지 않겠습니다. 1번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본으로 말하자면 21번부터 4문제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지금 하세요. 24번, 23번, 4번 볼게요. 23번부터 여기 보세요. 내시 균형 얘기입니다. 존 내시라는 천재 수학자의 이름을 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칠판 보세요. 여기 봐요. 먼저 비협조적, 그리고 상대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여기서 주어진 것으로 본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상대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 정해진 것으로 보고 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뭐가 같아요? 아까 상대방의 가격이 낮을 것으로 보고 나도 낮을 할 거냐 높을 할 거냐, 상대방의 전략이 높을 것으로 보고 나도 높을 할 거냐 아니면 낮을 할 거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최적인 전략을 선택해요. 상대가 현재 전략을 유지한다는 전제. 너무 친절하다. 요거 지문에 써 있었어 안 써 있었어? 써 있었잖아요. 현재의 가격을 유지한다는 전제. 그대로 써 있었죠. 모든 참여자가 전략을 병행을 읽게 되므로 내시 균형이 성립을 합니다. 상대의 전략이 같은 말이 세 번째예요.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내시 전략인데, 우월 전략은 여기서 끊고요. 우월 전략은 내시 전략의 특별한 경우로 상대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관계없이 내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자, 이 지문에서 4번 선지를 보기 전에 3번 선지를 먼저 보자. 각 기업의 가격에 대한 추측 변이가 0이라는 것은 각 기업이 상대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에 대해 아까 지문 읽으면서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추측 변이가 제로라고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때 예상할 수 없다라는 것은 예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 가격이 지금과 같다고 할 때, 그럼 그거는 특별한 예상이나 분석을 안 한 거야. 그냥 지금처럼이라고 하자. 그래 놓고 내가 낮게 갈 거냐 가격을 높게 갈 거냐를 정하는 거라 그랬죠. 따라서 추측 변이가 제로라는 말은 아예 예상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상을 지금 가격 그대로 갈 것이라, 상대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 하고 자기 전략을 고민하는 게 말 그대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의 뜻이 됩니다. 따라서 3번 선지가 이 문제는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틀린 내용이 없는 선지가 되겠죠. 그럼 4번 선지는요? 기업 A, B가 모두 높을 선택할 때 이윤이 증가하는 건 맞죠? 두 기업이 모두 높을 선택하는 것이 우월 전략. 아니죠. 우월 전략이란 건 뭐겠어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와 관계없이 내 전략을 고르는 걸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높을 전제로 삼고 말해버리면
그거는 우월 전략 균형이 아닌 거지. 예상을 하면 아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4번 선지가 잘못된 선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24번인데요. 잘못된 걸 고르라. 이거는 아마 1번을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1번은 B는 왜 30의 이윤이 감소한다가 왜 틀렸을까요? 여기가 30이 아니고 그럼 얼마가 감소해? 아까 말했듯이 50이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담합하기로 약속은 했었단 얘기야. 근데 약속을 안 지켜. 그러면 아까 그 수치에 따르면 약속을 깬 기업은 80에서 140으로 뛰지만 그 희생자는 80에서 30으로 내려가니까 이윤이 50만큼 감소하게 돼요. 아마 여기서 이 문제를 1번을 적절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처음부터 50을 생각했거나 뭐 80에서 50으로 내려가거나를 생각했겠지만 그게 아닌 거지. 담합을 하면 상대방의 이윤이 14로 뛰는 대신 내 이윤은 3으로 줄어드니까 이 담합을 깨버리면 8에서 3으로 이동. 딴 거 중에 혹시 궁금한 거? 24번에서 3번이요. 3번 B에서 기업 A가 처음부터 어겨요. 처음부터 어깁니다. 그러면 다음 할 때에 비해 1기 동안 60의 추가 이윤 얻지만 N-1기 동안 매기 30의 추가 이윤을 포기해야 한다. 말 그대로 해. 자, 가봅시다. 여기 봐요. 여기 보세요. 1기 동안 여기죠. 따라서 기만한다 그랬으니까 80에서 142이므로 x가 60이야의 추가 이윤을 얻어. 하지만 이제 상대방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므로 여기로 떨어져요. 여기가 기만시 이윤이죠? 그러면 80에서 50으로 떨어지니까 계속 담합을 했다면 80을 누렸을 텐데 깨버려서 50밖에 못 얻으니까 마이너스 30의 추가 이윤, 마이너스 30의 부족분을 얼만큼 동안? n기 4매가 아니라 n기에서 1기는 뺀 만큼이에요. 왜 이때는 60을 더 얻어서 꿀을 빨았는데 불과 1기 끝나자마자 계속 마이너스 30씩을 당해야 되는 거니까 n-1기라는 선지가 올바른 선지가 되는 것이죠. 또야.